중국의 핵심적 요구사항인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They came back and said they're going to end their one child policy. 미중 고위급 회담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To discuss our deep concerns with actions by China, including in Xinjiang, Hong Kong, Taiwan. 现在的人权问题是根深蒂固的，对黑人的屠杀早就存在这个问题。 Now, China treated our representatives last week in Alaska with such tremendous disrespect. They never talked to me that way. 미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잦은 위협적 행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at we've seen and what is of real concern to us is increasingly aggres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in Beijing directed at Taiwan, raising tensions in thi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연상모 박사님을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중국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전 상하이 부총사 그리고 니가타 총영사를 지내신 이 아시아 문제의 정통한 외교관이시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또는 저희 이제 VON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가장 잘 이해가 된다 이런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미국에서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좀 작년과 이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그 대담을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목을 바이든 시대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 정책과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네. 어쩌면 우리가 좀 상당히 대담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바이든과 트럼프 차이가 별로 안 날 것이다. 아마 천영호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좀 민감한 차이가 나는지 네. 좀 근데 이제 여쭤볼게요. 오늘 뭐 여기 대담 프로의 제목도 좀 도발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미국 전문가들, 뭐 한국 전문가들, 또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그 미국의 그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반중 정서가 있고 또 많은 미국 국민들이 반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건 이제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미국 퓨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의 미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90%는 너무 심한데요? 네, 너무 심한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별 차이가 없이 여전히 강경 정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수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하여튼 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약간 자세하게라도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의 제스처를 쓸 것이라고 보지만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시간을 좀 두고 계속 관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트럼프가 수사적으로 레토릭적으로 그러면 대중 정책이 강경하게 얘기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은 최근에 미국의 그 정부 보고서에도 중국이 미국의 유일한 경쟁 상대다 했고 또 블링컨 국무장관도 트럼프의 대중 정책의 그런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도 뭐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좀 임펄시브, 좀 충동적인 외교를 했고 바이든은 좀 복합적이고 제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 차이도 있겠는데 그거 피상적 그렇게 약간의 차이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거 두고 봐야 된다는 그 근거를 한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결론은 뭐냐면은 바이든은 대중 강경 정책을 계속 언급하는데 겉으로 모양만 이렇게 갖추는 것이 아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실제로는 중국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레토릭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강경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냉전 19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나 정부 사람이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중국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레토릭을 계속 써왔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중국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것이 결국 한 30년이 이제 트럼프 이전에 한 25년간 결국 이런 레토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중국을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발전이 하도록 전혀 견제를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러시아를 주적으로 늘 보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중국은 아니 상대적으로. 사실은 냉전이 끝났다면은 이제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냉전 끝나고 나서 그럼 미국의 주적은 누가 될 것이냐? 소련이 끝났다면 그러면서 중국이 될 것이냐? 뭐 일본이 될 것이냐? 뭐 유럽의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나온 레토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레토릭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레토릭이 있었는데 바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런 레토릭을 다시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이런 레토릭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거칠게 밀어붙였죠. 그런데 다시 바이든 정부가 그 냉전 이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했던 레토릭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몰아붙이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박사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책이 확실히 그 이전의 대중국 정책하고 좀 달랐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키신저가 설계한 그 국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아주 중요한 적으로 보고 중국도 뭐 제2적이 되더라도 그래도 러시아만큼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굉장히 큰데 트럼프 시대는 중국이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큰 위협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 차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그 냉전 이후의 말씀이시죠? 지금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사실은 트럼프 이전에는 저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저 공감하겠더라고요.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크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국과 대립할 경우 뭐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체념적인 생각을 미국 정부가 주로 해왔다는 거죠. 냉전 이후에. 중국이 분명히 크는 것을 보면서도. 그랬는데 트럼프의 그 의미는 뭐냐면 트럼프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체념, 숙명주의랄까 이런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을 완전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는 어떤 한 국가가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크는 것을 다른 나라가 간섭해서 주저앉힐 수는 없다라는 논리를 쓰면서 중국은 그냥 내버려 뒀던 거죠. 근데 트럼프가 색다르다는 얘기는 이러한 기본의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숙명적인 대중국관을
완전히 뒤집고 미국도 물론 그 중국을 압박할 때 손해가 있죠. 뭐 경제적인 손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라도 중국을 이번에 좌절시키지 않으면은 더 이상 중국을 주저앉힐 수 없다는 위기감에 한 것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 이런 면이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항상 자유민주주의 종주국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소련에 대해서 냉전기에도 어쨌든 그 레이건 이후에 더 분명해졌지만 잘못됐다, 악의 제국이다 이런 네.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 키신저의 그 온 차이나 그러니까 네. 중국론에 네.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중국은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입장. 그리고 러시아는 어쨌든 그 이 유러피안 커먼월드 네. 이 속에 있지만 네. 중국은 원래부터 좀 달랐어. 이건 예전에 해겔 이후에 그 서양 사상가들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네. 중국은 뭔가 좀 달라라는 입장이 있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숙명론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예,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럼 냉전 이후에 소련이란 주적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중국이 그럼 우리의 주적이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둔 이유가 이제 냉전 시대는 당연히 이제 소련이란 주적 때문에 중국하고 편을 먹었던 거고 냉전 이후에는 하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죠. 그러니까는 저기 중국에 가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소비자들이 싸게 물건을 쓰는 것,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이 가서 중국에 가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September 11이라는 게 2001년부터 나가지고 이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슬람과의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고 지금 방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서양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그렇게 근거가 그렇게 있지 않은 그 신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따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미국이나 서양 전문가들은 중국의 그 전통적인 문화이자 종교인 유교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교가 뭐냐면은 중국의 어떤 뭐 하버드 대학의 알레스텐가 뭐 하는 미국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한 30년 전에 이런 논문을 하나 썼어요. 중국의 전략 문화는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서도 썼는데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쓰긴 했는데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뭐냐면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평화를 웬만하면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전략 문화를 들고 나오는 서양 전문가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신화도 작용을 해서 중국이 성장하더라도 이렇게 그 호전적이거나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그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저희가 보기에도 이거 좀 종잡을 수 없다. 예전에 소련에 대해서는 좀 분명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은 뭐 공산주의냐 이런 게 굉장히 분명했는데 이념적인 입장에서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 원 차이나 대만에 대해서 원 차이나 그뿐만 아니라 뭐 신장 위구르 홍콩에 대한 그 입장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접근을 할 때 소련하고는 좀 다르게 중국을 좀 지켜준다. 원 차이나 정책을 또는 분열시키지 않는 정책을 지켜준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원 차이나에 대한 중국 입장은 미국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 차이나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대만 생각이 먼저 납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이제 그 원래 장개석 정부가 이제 대만으로 도망을 가서 했는데 이제 두 개의 중국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결국 1972년에 미중 화해를 하면서 미국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완차이나 폴리시를 지지했고요. 이제 그게 넘어서면 이제 위구르 문제니 뭐 홍콩 문제니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중 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서 협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미국은 완차이나 폴리시를 냉전 때부터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냉전도 끝나고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이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이 되거나 도발을 한다면 미국도 외교 카드로서 완차이나를 들고 나와서 그걸 허물고 외교 카드로 써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쓸 생각은 미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기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에 관해서 아니 과거에 얘기해도 완차이나 뭐 얘기가 있는데 이제 뭐 중국이 하나면 어떻고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냐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분명히 이 완차이나 폴리시를 흔들어서 예. 중국을 저희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걸 분명히 했던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뭐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지만은 그 폼페이오 장관도 전 국무장관도 이제 대만을 거의 다시 국가,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국가로 인정하는 프로세스에 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연장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니까 대륙이 중국이 대만에 무력 공격을 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단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완차이나 그러니까 대만 문제까지 흔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는 거가 트럼프와 좀 큰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뭐 말은 어떻게 하든 그 대만에 대해서 다시 이전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치학자 이충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대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라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지금 대만에 관련돼서 그런 조치들이 지금 이미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뭐 더 나아가서는 7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중국이 제공권을 이제 가질 때쯤 되면은 사실은 전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생각보다는 좀 더 심각하고 또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한 발 나아가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좀 강경 정책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 가깝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가 대만의 독립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로서 만약에 이렇게 좀 뭐 일종의 현상 유지가 거의 정리가 된다면은 일종의 현상 타파 국면으로 가는 것을 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좀 그래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과도 의견이 좀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면. 저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상당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상당한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바이든 정부는 대만 문제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이 상태를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쯤인 것 같은데 알래스카에서 3월에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실무적인 접촉을 할 때 상당히 뭐 좀 거친 언쟁이 있었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왜 알래스카에서 저렇게 만나냐. 나라면 저렇게 안 했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알래스카에서 첫 만남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저 중국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중국의 그 외교 수장 둘이서 저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으로 달려가는 거는 좀 중국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좀 안 돼 보였을 거니까 심장부에 들어가기보다는 뭐 알래스카도 물론 미국 영토지만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이는 곳을 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죠. 끝나고 나서 나라면 절대로 그 장소를 거기 택하지 않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레토릭보다는 이런 행동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좀 저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이든이 뭐 저자세도 저자세고요.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교 정책 같은 거가 너무 충동적이고 예. 상대방을 갖다 너무 불필요하게 허투한다는 이제 비판을 좀 받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 기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상이라면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충동적으로 나가지 않고 또 너무 또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지 않은 가운데서 중국한테서 양보받을 것이 있다면 받아내자는 생각이 아닌가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알래스카 회담을 보면서 저는 이게 하나의 미국과 중국 간의 잘 기획된 쇼가 아닌가 할 정도로 느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뭐 회담 하기 전에 한 공개 발언할 때 중국한테 먼저 발언하도록 해서 상당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 중국은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죠. 왜 거기 가서 중국한테 판을 깔아주느냐. 그래서 깔아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선전전의 대가인데 선전전에 먹혀드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도발을 안 하고 충동적으로 안 하겠다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점잖게 나갈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체제 전쟁인데.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만난 그것도 그렇고 바이든과 시진핑 전화 내용도 그렇고 이미 제가 볼 때도 이미 너무 살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바이든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만 반복하지만 자기는 트럼프 충동적인 걸 떠나서 자기는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뭐 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액면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생각됩니다. 이런 최근에 이런 이제 상황을 저도 처음 목격하는데 사실은 이제 알래스카에서 만난 그 모양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트럼프가 충동적이다, 뭐 임펄시브하다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냥 스타일이 좀 그렇죠, 이렇게 기존의 대통령들보다는 뭐 위선적이지도 않고 정직하고 뭐 솔직하고 이런 면 있고 그래서 거칠어 보이는 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정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용의주도 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충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측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바이든은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거 충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제가 그걸 선택한다는 아니고 하여튼 반대하는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이 거꾸로 나가보고 싶다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한 그렇죠. 언어 전략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다면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변함없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저럴 줄 몰랐다. 계속 중국에 속았다는 뜻인가? 그리고 말하자면 중국이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정치 개혁을 해서 뭐 우리와 비슷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미국이 오판한 것인가 그렇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미국은 제 표현에 의하면 속아주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알고 미국도 뭐 머리 좋은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뭐 힘 강해지면 개인이나 국가나 다 자기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망고의 진리인데 이걸 갖고 자기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거는 바보가 아니면은 아닌데 미국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속아주는 척하고 그냥 자기가 결심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랑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했고 냉전 끝나서는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테러의 전쟁, 또 하나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뭐 국제 정치에서 이론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현실주의, 하나는 이제 이상주의, 이제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소득이 경제가 나아지면 결국은 중산층이 나타나서 결국 민주 정체로 바뀔 것이고 민주 정체로 되면 그 국가는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는 거에서 자유주의자들 신봉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그걸 믿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만약 미국이 강대국이 그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한다면은 미국의 강대국의 소명이나 역할도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것은 사실은 2차 대전 때 미국이 이미 크게 한번 당한 거죠. 네, 말하자면 그 일본이 근대적인 개혁을 계속 뭐 명치 유신 이후에 하고 있었고 네네. 상당히 성공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아시아는 우리 것, 대동아 공영권으로 가고 네. 자유민주주의나 뭐 이런 보편 가치의 길을 가지 않았고 결국은 핵전쟁까지 있고 나서 결국은 미국 그 동맹으로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뭐 상당히 뭐 대재앙 같은 상황이 없이는 그런 가치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미국이 알고 있을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생각을 연장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거의 전쟁에 준하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치든지 그런 충돌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뭐 전쟁을 뭐 제가 선호해서 발음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그 한스 모겐소라는 그 그렇죠. 현실주의 학의 대가가 있는데 제가 책을 요새 읽어봤는데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큰 전쟁들은 결코 미세한 조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그 체제, 세계 체제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도 제가 그걸 대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과 중국도 지금 국가 이익과 가치에 관한 큰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타협은 불가능하고 오로 나슨 게임입니다. 내가 전부터 가느냐, 내가 다 잃어버리느냐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이거 말씀드린 한스 모겐소 책에 나오는 과학적 인간과 그 권력 정치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겐소가 처음부터 흥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벌써 포기하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미국이 중국을 무조건 밀어붙여서 전쟁까지 가도록 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은 사실은 미국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하고 미국도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 전쟁이라고요. 저희 민주주의와 뭐 공산주의 간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정의를 데피니션을 했다면 미국은 지금 다부지게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한테.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의 뭐 국내 정책이랄지 대외 정책을 뭐 제가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상당히 맞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더 커서 자기식으로 마이웨이로 가기 전에 저거는 손을 봐야 되는 국가라는 것을 트럼프가 잘 알았고 행동으로 옮긴 지도자다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이든은 이렇게 절대절명의 싸움에 좀 중국과 놓여 있는데 다시 점잖게 나가면서 뭐 원칙, 뭐 동맹, 뭐 인권 이러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인권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레토릭으로 외교 정책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거꾸로 들릴 수는 없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걸 갖고 자꾸만 상대방에게 흥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은 미국이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 트럼프 정책이 더 정확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기조가 같을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이미 상당히 약화된 것이 보인다. 흥정하는 태도가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 대목이 참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이든과 트럼프 시대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운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네, 그렇죠. 깊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도 그 코로나의 이제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온 인류의 문제도 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 코로나 상황, 그러니까 코비드 19가 바이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는 아주 강경하게 대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좀 심지어는 기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강경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있던 시절에도 국제법적으로 이거를 좀 해석하려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면은 그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거 국제법적으로 현재 있는 국제법적으로 이거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해서 국제법적으로 여러 전문가가 검토했는데요. 아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그 법적으로 책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바이든은 지금 취임하자마자 미국 내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약점이 잡혀 있나요? 글쎄요. 그럴 정도면 바이든은 벌써 그건 하나의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하게 중국을 뭐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좋은 얘기를 깔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그 국제법적으로 얘기를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잘못한 것으로. 근데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 완벽한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확실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대선 있기 전에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오히려 중국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상당히 낫다는 얘기도 간간히 나왔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상대하기 훨씬 낫죠. 중국의 소망은 바이든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 정권, 한국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참고로. 그 중국에 관해서 말씀. 아닙니다. 저기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과 대해서요? 트럼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바이든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이 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김정은이나 문재인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를 더 선호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소위 보수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 전 같습니다. 참 속내를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중국의 입장이 북한과 지금 한국 정권의 입장이 아닐까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중국이 기본적으로 바이든을 택했을 것이다. 더 선호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음모론일지 모르지만 중국이 그 미국의 대선에 상당히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중국은 바이든이죠.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일단은 지금 우한 폐렴도 못 쓰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유엔 총회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그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말했어요. 차이나 바이러스 계속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중국의 책임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이게 온 인류에게 상처를 준 사건을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바이든은 달라졌겠죠. 네. 예,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박사님, 제가 이제 질문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 미국이 하나의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봤던 어떤 그런 시각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미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하여튼 여러 소스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도 완전히 둘로 나눠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 미국 같은 사회에서 사회주의 같은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거를 또 지향하는 세력은 또 여전히 있고 또 뭐 아시겠지만 뭐 소득 격차도 벌어지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겠죠.
그래서 분명히 두 개의 파트가 분명히 나눠졌기 때문에 미국을 하나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정말 이런 현상 자체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면 전혀 새로운 진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정권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개념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인권 문제를 알래스카에서 제기를 했을 때 중국에서는 너네들도 흑인 학살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예. 인디언 학살, 흑인 학살 막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대인권 외교를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레토릭으로만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민주 국가들을 미국이 규합해서 명분상 우위에 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뭐 현실주의에 좀 가까워서 그런지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시연이 나타날지 그건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를 자기네 외교 정책의 일부로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냉전 시기에는 중국의 그 당시에 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 별로 제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인권 문제 전혀 안 하고 이제 냉전 끝나자마자 미국이 중국 인권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다 외교의 그 정책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도 클린턴 민주당 정권 때는 아예 뭐 저기 인권에 대해서 말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실효적인 건 아니고 저는 레토릭에 그냥 가깝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홍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홍콩이 당장 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홍콩은요. 예. 홍콩은 저도 좀 암담합니다. 그래서 뭐 저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페이스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보안법을 중국이 통과시켜서 그렇죠. 최근에 또 저기 선거제도도 개편해서 이제 중국이 완전 자기 페이스로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도 손을 못 댔어요. 작년에 보안법 얘기했을 때도 통과됐을 때도 뭐 말로만 했지. 그래서 뭐 홍콩에 주는 경제적 특별주의도 취소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트럼프마저도 그걸 손을 못 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라면 더욱더 레토릭으로만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중국 만나면 대만, 홍콩, 위구르를 그냥 한 세트로 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명분용으로 인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뭐 대만은 이제 뭐 다르지만 홍콩 문제는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 그 선거 3월달에 선거제도가 중국 전인들 통과했을 때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복을 안 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근데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홍콩에 대한 경제 특별 지위를 취소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굉장히 아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은 홍콩에 있는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홍콩에서 지금 그 미국 대기업들이 철수를 할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이유는 아시아시 홍콩에 있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엄청 쌉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은 소득세가 40%거든요. 홍콩은 15% 정도고요. 법인세도 그런데 이렇게 저기 세금의 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나갈 생각이 없고요. 두 번째는 홍콩에 주재하는 미국 기업들이 철수를 하면 대륙을 포기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좀 믿게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GM이라는 미국 자동차 홍콩에 있다가 빠지면 대륙에서도 제대로 기업을 못하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 일종의 인질로 잡혀있대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이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도 못한 조치를 바이든은 더욱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좀 비관적이지만 홍콩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일국 양제도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홍콩 그렇게 가지 그러면은 않을까요? 그 당시 일국 양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 덩샤오핑이 한 50년 정도는 그래도 보장해 준다고 했던 얘기가 반도 안 돼서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결국 일국 양제라는 것은 데이드림이 되는 건가요? 뭐 조금 속어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중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이거 중국 정부에서 절 보면 이제 입국도 안 시켜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이거 우리 개인 걸다 국제 정치는 믿을 나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만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50년 얘기했던 것은 그래 일단 여기서 타협책으로 해서 일단 여기서 서로 딜레마를 영국이나 중국이나 탈출해 보자는 아이디어였겠죠. 그래서 이건 뭐 중국이 세지면은 이거는 50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만이라도 필요하다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1971년에, 2년에 이제 미중 화해가 됐는데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먼저 대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만 문제는 절대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마오쩌둥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다면은 대만 문제는 100년 이상 아무런 조치 안 하고 내버려 두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마오쩌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는 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만 특히 이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이런 거 중국 지도자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1978년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서양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자기 혼자 했냐면 덩샤오핑이 우리는 저기 강대국이 돼도 패권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세계가 나중에 감독해도 좋다 하는 말을 덩샤오핑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바보인 것이죠. 이번에 저는 강원도에 뭐 차이나타운을 만들면서 내 마음속에 1대1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1대1로만큼 패권 추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누가 한 말인 거죠? 지금 강원도지사 최문순 씨가 했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미안하지만 그거는 중국을 너무나 모르고 중국의 그 세력에 장악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노예의 길로 가겠다는 건가요? 네, 그건 참 제가 보면 참 답답한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진핑의 1대1로 상당히 공격적인 1대1로는 사실은 패권 추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덩샤오핑이나 마오쩌둥이 했던 것도 그 당시에 그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에 취한 뭐 속임수든 어쨌든 전략이라고 본다면 시진핑이 지금까지 그 해온 그 1대1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중국이 그 발전 과정에서 뭐 피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1대1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시진핑? 어떤 면에서는 패권 추구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지만 많은 그 서양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 다 알지만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 때를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시진핑의 권력이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약화될 것 같습니까? 지금요,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약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권위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중국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완전히 그 중국은 시진핑의 세상이랍니다.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뭐 이렇게 세 가지 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시진핑이 아니면은 뭐 중국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 중국을 몰아치면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많이 동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많이 나왔었는데 권력 투쟁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그럴수록 자기의 권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화해왔고 지금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조만간 시진핑이가 뭐 실각을 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저는 그냥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모든 것이 좀 암울하거든요.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중국의 경제 말이죠. 예.
중국의 경제는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특히 뭐 화웨이 같은 거 기술 발전 못하게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시진핑은 자력갱생이라는 구호가 이제 요새 맨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하고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기술도 자기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소비 시장도 자기네가 13억 인구가 있으니까 그냥 하면은 우리끼리 하면 된다. 근데 이 세계 역사에서 자력갱생에서 발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문명이나 국가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자살골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중국이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3억의 하여튼 소비 시장이 있고 지금까지 웬만한 그 서양의 웬만한 기술을 다 많이 받아들여서 자기네들끼리 뭐 물건 만들고 뭐 팔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제가 결론 지면은 경제는 중국이 더욱더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트럼프 때문에 상당히 봉쇄됐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냥 그런 대로 망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뭐 GDP 몇 %씩 성장하는 거는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도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가 해놓은 기본 정책의 어드밴티지 이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판돈을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이 트럼프가 아닌 정책을 이제 하고 싶겠죠. 예.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대중정책 방향은 옳았다고도 시인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리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시인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든은 지금 상당히 중국에 있어서 그 여러 판돈이나 벌어놓은 돈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라는 것은 벌어놓은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중국이 평화적이고 그러한 그 이웃과 저기 우호하는 이런 국가로 변화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바이든 정권이 그 중국에 대해서 뭔가 약점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은 네네. 괜찮겠지만 그런 뭔가 약점이 있나라고 우려할 정도로 특히 저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그 애매모호한 네네. 그 회담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쿼드를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네. 한국도 좀 들어와라 그걸 펜타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적당히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보다 오히려 쿼드를 들어오도록 더 독려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는 수사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제1성으로 내는 거는 동맹 강화 아닙니까? 트럼프와는 달리 자기는 바이든이 트럼프 저기 중시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귀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다가도 한국에다가도 너 들어와라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당연히 트럼프도 쿼드에 한국 보고 들어오라고 당연히 수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바이든도 뭐 똑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자꾸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맹을 중시하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게도 동맹을 중시해서 들어와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더 얘기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일방적으로 나갔다 이런 것이 계속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었죠. 아 그렇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EU 국가들은 쌍수를 들고 바이든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독일에 대해서는 방위비 더 내라 그다음에 나토도 좀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바이든을 트럼프보다 훨씬 좋아한다고 그래요. 지금 했는데 그런데 뭐 그것은 글쎄요. 그래서 뭐 유럽이 EU 국가들이 바이든 정부를 좋아한다는 것이 반드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냐 아닌 거냐는 그 별도의 문제겠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박사님 얘기는
바이든 시대라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이전 시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이전에 이제 클린턴, 특히 클린턴 민주당 정권의 그 대통령이 그 결정적인 냉전 끝난 다음에 유화 정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그 이후에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8년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근데 사실 공화당 정부가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september 11이 나면서 부시는 중국보다는 테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피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오바마야 뭐 워낙 유명한 유화주의자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고 이제 그거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트럼프가 좀 바꿔보겠다고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목은 저희가 그 트럼프 시대와 크게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리를 먼저 좀 해보면 네. 결국은 트럼프가 상당히 과감한 대중국 정책을 했고 그 네. 방향이 옳았다. 특히 그 전쟁까지 뭐 무턱대고 트럼프도 전쟁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트럼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의 대중 압박의 핵심은 기술입니다. 기술 패권. 너희들이 고도의 기술을 더 가져서 더 이상 발전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정책은 뭐 올바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남중국해 문제도 굉장히 세게 나갔죠. 사실 남중국해에다가 중국이 뭐 인공섬 만들고 군사시설을 했는데 그거 오바마는 그냥 말로만 가만히 있다가 그 트럼프가 막 항공모함도 보내고 구축함도 보내고 해서 견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큰 거는 기술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대만 카드 뭐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한 것은 그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분리해 놓는 정책이었죠. 그렇지. 그거는 그 이전에 미국 정부에서 하지 않은 독특한 정책이었거든요. 물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시작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던 거였고 시진핑에게는 엄청난 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은 그거는 자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정리하자면 기술, 군사 그런 중국 공산당 자체를 흔드는 거 이런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미일 텐데 그거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북한 그렇죠. 정권과 인민을 구분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휴머니즘이 될 텐데 그게 정책적으로는 참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이제 특히 작년 초부터 트럼프가 그 공산당과 이민을 분리하는 걸 명백히 했어요. 백악관 안에 위마오춘이라는 그 중국계 미국 학자를 고문으로 데려다가 아주 중국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시진핑은 그걸 분명히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강산을 자자손손 물려주자 하는 그 공산당이 바로 중국이고 중국이 공산당이라는 논리를 써가면서 그거를 저항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아팠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구분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유, 뭐 그 종교의 자유 여러 가지 그 자유의 측면, 그러니까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도 은근히 말을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권이 항상 뭐 인권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제를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겉마음과 속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을 한 몇 년 지켜보자. 과연 구체적 이게 대정치라는 게 레토릭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지금 상당히 혼란이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만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강경 정책은 그렇게 심한 강경 정책은 안 할 거가 아닌가 하는 그냥 저는 추측을 해본다는 것이죠. 남중국해에 뭐 나토나 미국이나 이런 이제 그 자유 진영에서 들어오면은 우리는 지중해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힘이 있습니까, 중국이?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나토나 미국을 대적해서 할 뭔가 해볼 만한 힘이 지금은 아니라는 있을까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죠. 양쪽으로는 많이 따라왔는데 질적으로는 아직도 만약 미국하고 붙으면 거기서 그냥 큰 창피를 당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게 한 2, 30년이 지나야지 뭐 비슷해질까 말까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그 시진핑의 대미 바이든 정부를 만나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쌓아놨던 그런 대중 강경 정책을 다 취소하고 트럼프 이전의 대중 정책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레토릭으로 미국에 대해서 바이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죠. 당신이 제대로 조치 안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막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바이든이 과연 이게 겁먹고 물러설지 뭘지 그리고 워낙부터 뭐 유화적으로 나갈 생각이 좀 있다면은 물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진핑이 뭐 그 이전에 후진타오 정도만 돼도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만 이미 시진핑이 너무 뭐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굴기가 어떻고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그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같을 수는 없겠죠. 같을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물러서는 방법은 있겠죠. 레토릭으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발 물러서는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몇 년간 축적이 돼봐야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쨌든 연 박사님은 저희가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를 상당히 좀 약체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신은 외교를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이렇게 다른 측면을 보면 나는 별로 그렇게 나의 경제적 이익이나 군사적 이익의 그까지 피해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스 모겐서 얘기대로 한다면은 뭐 싸우기 전에 벌써 흥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미중 간의 전쟁은 미세한 조정으로 평화를 이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한스 모겐서가 이 사람은 이제 벌써 냉전 때 죽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한 건데 이 사람 철저한 현실주의자거든요. 저도 현실주의를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냉전 시에 미소 간의 그 싸움이 바로 세계 체제에 관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때도 미국도 죽자사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은 바로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죠, 다시. 그랬는데 그때 미국이 그때 그 냉전 시기에 소련에 대한 결계를 갖지 않고 여기서 중국과는 어떠한 미세한 조정만 한다면 그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만 이거 많은 다수의 의견을 제가 거꾸로 흘러가면서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 부담은 있는데요. 제 생각이 오늘 뭐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연 박사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솔직하면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임팩트가 강한 뭔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참 맞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소강 상태가 되거나 상당 기간 좀 어눌한 평화 같은 것이 오겠다. 그렇죠. 그게 중국한테 유리한 겁니다. 어눌한
어눌한 평화는 중국한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방해받지 않고 자기식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의 이익은 여기서 발전이 늦춰지거나 정지하도록 만드는 게 미국의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눌한 평화는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그럼 시진핑한테 결국은 시간을 벌어준다는 건데 네, 그렇죠. 시진핑한테 시간을 벌어주면은 한반도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로울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국제 정치는 세력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크는 것은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중국이 뭐 제가 망해라고 뭐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니고 국제 정치는 철저한 세력 균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너무 커버리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독립이나 자주의 상당한 침해를 받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있으면서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독립과 자주의 많은 그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해주기를 찬성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대중정책이 적어도 대중정책은 저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연 박사님 말씀이 사실 되게 온건하게 말씀하시지만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저희한테는 충격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당장 그 선거 때 미국 선거 때 국민의힘 그 당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우파 대다수의 이 지식인들이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문 정권한테 너무 도움을 줬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질문하신 분도 바이든은 문 정권에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네. 트럼프처럼 그 문의 그 쇼에 도움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준 게 뭡니까? 준 거 없어요. 뭐 핵무기 보유라고 인정해 준 거 있습니까? 그 포기하라고 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가 기질로서 판돈을 키워서 상대방을 뭐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해서 큰 돈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거기까지 나오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판돈을 키워서 돈을 따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뭐 김정은도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뭐 핵무기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도와줬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특히 핵 문제에 관한 하나도 도와준 거 없어요. 핵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다음에 예. 경제 제재도 강화만 되면 됐지 약화된 건 하나도 없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대체로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네. 보고 저는 일관되게 사실은 트럼프가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모질었다. 네네. 전혀 김정은이 해피하지 않았다. 네네네. 심지어는 김정은은 계속 뭐 볼턴이라든지 이런 강경파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를 못 돕는다고 말했지만 네. 트럼프 자신도 얼마 전에 나온 책 한국에서 이제 분노로 번역된 네. 그 책에 보면 내가 뭐 김정은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상당히 현실주의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네. 현실주의자에 가깝다. 근데 이런 의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그 의견을 유지했거든요. 저도 소수의 의견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한테 무슨 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국제 정세를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한 걸 그냥 여기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한 시간이 벌써 가버렸는데 네. 그 말씀을 좀 제가 좀 다음에 오늘은 거의 이제 총론을 좀 얘기했는데 네. 강론은 거의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많이 안 다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더 네. 경제나 이렇게 더 디테일을 더 다뤄 나가는 게 좋겠고 일단 이 총론을 한번 이렇게 훑는데도 제가 사실은 벌써 힘이 빠져요. 예. 지금 박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 한반도 상황이나 미국 상황이나 뭐 중국 상황이 저희 같은 상당히 이제 자유와 번영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중국이 커지게 그대로 내버려두는 현상, 그다음에 미국이 저런 식으로 뭐 인권이니 무슨 뭐 동맹이니 하는 레토릭만 갖고 하고 구체적 행동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걸 보고 또 북한 핵 문제는 사실상 그 핵무기 포기시키기는 전쟁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때 커피 전략이라는 말이 계속 네.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우리가 외교, 이 동아시아 외교, 세계 외교에 뛰어들지 세상을 정확히 읽고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민족끼리니 뭐 이런 얘기만 해가면서 할 때 나라의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점점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트럼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왔고 저는 뭐 거의 항상 입장이 좀 있었는데 확실히 트럼프는 상당히 좀 탁월한 현실주의자다. 네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구사하는 그 언어나 이런 전술들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라는 존재는 단지 정치인으로 볼 존재가 아니라 현재 너무나 폭압을 하고 있고 또 신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한테 그렇게 뭐 러블레터 같은 거 쓰는 것이 네. 여러 가지로 이미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다. 그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데 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양비론을 상당히 취했거든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신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트럼프가 좀 김정은을 옹호했다. 그래서 주사파나 종북 세력에게도 상당히 명분을 줬다. 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반 이 북한 문제를 잘 모르시는 일반 국민이나 중국 관계, 미국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정책을 미국이 지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만 또 안으로 들어가면 트럼프의 정책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전략과 전술을 갖고 대처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기는 계속 그 공화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네. 그 세력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 네. 보통의 미국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좀 재선이 돼야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좀 걷어들이는 네.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좀 재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현실이 아주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네. 재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내에도 그 보수파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저는 특히 그 바이든의 대중 정책이 굉장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의 미국 국민이 지금 중국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시아 혐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 혐오죠. 중국입니다. 그걸 자꾸만 트럼프가 중국을 뭐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이 수몰당한다는 걸 해서 트럼프 또 욕 하나 더 하는 걸 첨가하는데 사실은 중국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년 축적된 대중 정책이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중미 관계, 미중 관계만 봤을 때는 트럼프한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니키 헤일리 같은 상당한 현실주의자가 트럼프에 이제 줄 섰다고 그런 기사를 그렇습니까? 봤거든요. 오늘 네. 제가 보니까 니키 헤일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현실주의자고 갑자기 왜 이렇게 플리프라파라고 아예 뒤집어 엎었다라고 이런 네. 기사들이 뉴욕 타임스나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니키 헤일리가 좀 반 트럼프에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거는 아까 제가 한스목에서도 잠깐만 인용을 했지만 그건 현실주의자 학자들이라면 당연히 트럼프 정책을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대중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계 체제를 내가 뺏길 것이냐 내가 유지할 것이냐의 싸움, 큰 싸움인데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타협하는 태도로 적당히 해서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현실주의자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면 그런 측면을 자신도 굉장히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제 한번 추측해 봅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거를 좀 문의를 했더니 부통령이 되겠다는 뜻 아닐까. 이미 트럼프의 재선을 상당히 내다보고 니키 헬리는 뭐 부통령이 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죠. 그래도 어쨌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중 정책에 대해서 그 호응을 한다면은 뭐 나쁜 건 아니겠죠. 지금 박사님의 이제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저희가 뭐 임팩트를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의 그 가치가 일반 사람들한테 발견이 확실히 되면 각인이 되면 재선도 좀 가능해진다.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그 트럼프가 복귀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이든 정권이 뭐 선거 뭐 등등 해서 약점이 없다면 뭐 재선을 위해서라도 더 강력하게 나갈 테고요. 아니면 정말 약점이 있다면 원하는 바는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레토릭만 강해지는 거죠. 예, 또 강한 척. 예, 강한 척만 쇼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저도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박사님과 나눈 대화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원래 전면적 진실을 다룬 소설은 잠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저희가 해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독자 들으시는 반응도 지금 비슷해요. 지금 사람들이 좀 할 말이 없는. 그런데 저는 지금 두 분이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참 인상적인데 이런 분이 한 분은 트럼프의 그 외적인 기만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네거티브했다. 이 지금 현 정권에게 도와주는 것 오히려 같은 상당히 도움을 준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분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좌파 정권이 아니고 우파 정권이었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달랐겠죠. 좀 더 정직하게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상당히 정확한 다 맞는 말씀이신 두 분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이제 이 두 분 얘기를 다 받아들여도 결국은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의 각성이 그렇죠.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 정치의 현실을 물론 이상으로 자꾸만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게 인류의 이제 운명이긴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면은 더 큰 파국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더 큰 파국은 저도 막아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분단의 현실이 있고 북한이 적화 통일하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의 실수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호주에서 태어났다면은 이렇게 현실주의자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특히 현실주의적인 게 우리나라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조금의 실수 용납이 안 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실수를 했어요. 지금 박사님 마지막으로 곧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론 겨우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 10분이 가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 이제 그래서 서울시장이 좀 바뀌어서 사람들이 좀 뭔가 또 변화가 올라나 뭐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중국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코드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중국과 뭐 전쟁하란 얘기냐 뭐 이런 반론이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전쟁할 필요는 없죠. 지금 시대에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피해를 보겠죠. 그렇지만 사드 이후에 중국은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은 다 사갑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관광 못하게 하고 뭐
한류 끊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자기네 이익으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사실은 한류 조금만 말씀드리면 한류는 우리가 그 예능 프로그램을 전부 다 중국한테 다 전수해 줬어요. 한 1, 20년간 걸쳐서. 그랬더니 중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한국 필요 없다고 하던 차에 마침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자기네가 지금 다 돈 버는 거거든요. 알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한테 다 빼내간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이익을 위해서 마침 그걸 계기로 해서 된 건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더라도 조금에 있지만 대세 놓고요. 그다음에 하나 명심하실 것은 지금 이제 이 세계는 IT 이런 최첨단 기술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 같은 최첨단 기술의 나라와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랑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를 전체로 먹여 살릴 최첨단 기술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다음에 유럽에 가서 얻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립외교원장을 하고 있는 김진영 교수라든지 아니면 문정인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언급의 가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언급의 가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둘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기 진중권 씨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 보고 뭐 무슨 바다 했더니 좌파 보고 오고 그냥 잡놈들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해보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두 분이 계속 댓글로 나눈 얘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좌파 정권 득세에 더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든 아니면 트럼프는 또 장기적으로 상당히 인류를 위해서 또 국제 관계를 위해서 의미 있는 현실주의 정책을 썼다 이런 입장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입장을 주시는 전 트럼프가 준 교훈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그 한미 동맹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금의 한미 동맹은 뭐 국립외교원장도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한미 동맹 중독이다. 그다음에 뭐 가스라이팅. 우리가 한미 동맹은 하는 것은 그 조선 시대에 그 조선의 엘리트들이 중국의 맹목적인 충성을 한 것이다. 뭐 중화사상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중독된 것도 아니고 조공 주는 것도 아니고. 조공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여기다가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참 이해가 할 수 없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수준이 다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는 현혹을 당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 어쨌든 어두운 시대인데 여기서 전 국민적인 각성을 통해서 중국 문제 또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